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북일 편집인입니다. 홍콩의 국가안전법, 홍콩보안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언론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홍콩의 국가안전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제는 한판 붙자 이 말까지 나옵니다.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아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국가안보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무장 전투 준비를 확충하라. 시진핑 국가주석의 말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 양국 수장의 이 두 발언이 지금의 미중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중국이 28일 날 전국 인민대표회의, 전인대라 부르죠. 한국의 국회격인데요. 여기서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을 표결 처리하면서 미국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기 직전까지도 확실하게 지금 이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물러서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어코 가게 될 겁니다만은 하여간 이 홍콩의 국가안전법은 반정부 활동의 전면 금지가 핵심입니다.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인물에게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요. 외국이나 외부 세력의 간섭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날 트위터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홍콩이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했다 밝혔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은 이 같은 판단은 사실에 의거한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은 홍콩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2일에도 중국의 보안법 제정이 홍콩의 자치에 죽음의 조종을 울릴 것이다 그러면서 홍콩의 지위에 대한 미국의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중국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의 홍콩 주권을 돌려받으면서 50년간 일국 양제, 그러니까 국가 일국가 이체제죠. 이 일국 양제를 유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은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겁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요, 폭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경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문제 등으로 중국에 짜증이 나 있는데 미중 무역 합의가 이전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케일리 맥케네니 백악관 대변인도요,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 시도에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을 장악하면 홍콩이 어떻게 금융허브로 남을지 알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은폐론으로 시작된 미중 양국 간의 격돌이 중국의 세계 공장화 폐기론, 또 중국의 1대1로 위협론 이렇게 확산되더니 이젠 홍콩 국가안전법을 계기로 정점에 달한 모양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미중 충돌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 갈지가 가장 큰 관심사죠. 한마디로 미국의 대응은 전방위적입니다. 일단 홍콩 보안법만 놓고 본다 그러면 미국은 우선 홍콩에 부여한 특별주의를 처리하게 될 겁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미국은 홍콩이 특별한 자치를 누리는가를 매년 평가해 왔습니다. 그 평가가 나쁘면 홍콩인의 인권 탄압 같은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국 관리와 기관에 대해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게 됩니다. 그건 뭐 시작에 불과하죠. 데이비드 스트루엘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요, 24일 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해 할 수 있는 매우 긴 목록의 조치가 있다 그러면서 비자 제재와 경제 제재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미 미중 간 무역 합의까지도 파기될 수 있다는 암시죠. 그렇다고 곧바로
이 극단적 조치로 갈 가능성은 아직 낮아 보입니다. 스티렐 차관보는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홍콩 시민들이 제재의 충격을 피하면서 중국 당국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홍콩에 대한 특별지 철회 같은 초강수를 두게 되면 당장 홍콩 시민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에 주는 고통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홍콩 시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홍콩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제재보다는 대중국 제재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일단 홍콩 국가안전법 관련해 가지고 중국 정부 관리, 기업의 거래를 통제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타결된 미중 1차 무역 합의 파기도 중국에 취해질 수 있는 보복 조치로 거론됩니다. 이 미국과 중국 충돌은 홍콩 문제뿐만 아니라 핵 능력 증강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날 국가안보기관 고위 당국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저위력의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의혹을 논의했고요. 여기에 맞서서 미국도 핵실험을 재개하겠다. 이걸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이것보다 더 큰 카드가 바로 그동안 중국 요구대로 수용을 해왔던 일국 양제에 대한 폐기입니다. 이 말은 대만 문제라든지 티벳 문제를 본격적으로 외교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0일 날 차잉원 대만 총통의 집권 2기 시작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SNS에 게재했고요. 18일에는 중국 정부의 티베트 불교 2인자죠. 11대 판첸 라마의 행방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내면서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이 역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국 양제 카드의 전면 거부는 이 대만 카드를 중국 위협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다시 수립하면서 정식 국가로 인정하게 되고 대만의 군사기지 건설 같은 극단의 정책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군사기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국의 핵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도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전쟁 불사를 선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국면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미국이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대만의 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지원하기로 나섰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의 어뢰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대놓고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차잉원 총통의 2기 취임에 맞춰서 MK-48 중형 어뢰 18발의 대만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죠? 단 한 발만으로도 구축함을 침몰시킬 수 있고요. 항모에 대해서도 큰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만이 노후화된 잠수함 대체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중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성사가 된 겁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대만 차잉원 정권이 추진 중인 대만산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겠다. 그런 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겨냥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대만 이슈를 놓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대만의 차잉원 총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국 양제 방식 통일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고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 발전도 공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부르르 떨 정도로 발끈했죠. 차잉원 총통의 이런 반중 친미 노선은 이 양안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미중 간 갈등이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중국에 보란듯이 취임하는 차잉원 총통의 미국과 대만 간 동반자 관계가 계속 번성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 미 국무장관이 대만 총통 취임에 축사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티베트 문제의 전면 등장,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 문제의 부각까지 겹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 시진핑 정부의 위상은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대응은 물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응도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전면 대응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있지 않습니다. 일단 역외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미국과 본격적으로 환율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이 인위적인 위안화 약세를 조장해서 막대한 대중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줄곧 시정을 요구했는데 지난 무역 합의에서 이걸 중국이 수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걸 다시 번복하면서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지난 26일 날 이 전인대 인민해방군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체 회의에서 무장 전투 준비 확충 그리고 군사 임무 수행 능력 증대를 지시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7일 날 이 소식을 일면 톱 기사로 전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미국을 향해서 내정 간섭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등 주변국들과 미 우방국들에게 미국 편을 들 경우에 보복하겠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 입장을 지지한 호주에 대해서 호주산 소고기 수입에 빗장을 걸었고요. 연간 생산량의 절반을 중국에 수출하는 호주산 보리에는 70%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중국 외교도 도광양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중국 외교 말 때 도광양이란 말이 자주 나올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의미인데요. 이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덩샤오핑 시기에 중국 외교 방침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광양해를 그동안에 중국 외교의 기본으로 삼아왔는데 이 도광양해를 넘어서 아주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발톱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외교부를 사실상 지휘하는 공산당 책임자로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당내 이데올로기 전문가를 임명했습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이 맡아온 전례를 깨트린 인사입니다. 새롭게 외교부 담당 책임자로 임명된 그 사람은 외교관은 국제사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과 사회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반격해야 된다는 지침을 취임 일성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암시해주는 대목이죠. 또 하나, 시진핑 주석은 내수시장 강화라는 다소 엉뚱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내 시장의 우위를 이용해서 국제시장의 위험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자립기술 및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아이러니컬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다름 아니라 냉정체제 붕괴 이후에 전 세계가 자본주의로 대동단계라면서 세계화, 그러니까 글로벌리즘의 물결과 함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저임금을 무기로 해가지고 전 세계 공장이 되기를 자청을 했고 이걸 통해서 WTO라는 제도권 시장에서 돈을 벌였죠. 그 덕분에 중국이 세계 경제 2위까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내수경제 기반 중국 부흥은 그동안의 성공 방정식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마이웨이로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2, 3년간 어차피 세계 경제 수요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배경으로 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어차피 세계의 공장으로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니까 그동안의 내수시장에 전략하겠다. 뭐 이런 의지이기는 합니다만은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엄청난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진핑식 자력갱생이 자칫 세계와 등을 질 수도 있는데 그 파급 효과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미항전의 무기로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내수시장 기반 중국 부흥 카드는 그렇게 믿을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미중 갈등 상황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히 이 트럼프 캠프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를 친중파라고 공격하는 상황인데다가 미중 갈등이 코로나19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빅 이슈가 되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맹공하는 것이 선거 캠페인의 가장 큰 무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자신의 거취가 달린 문제라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일국 양제 문제는 더욱더 시진핑 주석에게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미중 갈등 상황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들일 것입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최근 BBC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나머지 세계에 내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반대편에 설 것인지를 물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세계는 더욱 분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중 간에 갈등 상황이 생기더라도 적당히 타협하고 곧바로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이고 또 미국을 유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넘어가지고 미국을 계속 유대하게 Keep America Great Again 전략의 핵심 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략이 또 미국의 백인층과 중도층을 넘어서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의 호황을 구가했던 중심지였지만 제조업의 사양화 등으로 불황을 맞은 지역을 이르는 말인데요.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그리고 이렇게 제조업이 발달한 미국 북부와 중서부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러스트벨트까지 포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적당히 중간에 서 가지고 회색 국가 전략을 펼친다는 것, 이젠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회색 국가 전략을 펼칠 수가 없다는 것, 또 그럴 수가 없는 이유, 앞으로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